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부산에 왔습니다. 와, 부산이다. 벚꽃이 너무 예뻐요. 더워요. 네, 서울과는 달리 부산은 좀 따뜻하네요. 아, 반팔 입고 왔는데 사실은 좀 추워요. 예. 아니, 뭡니까? 자, 저희가 부산에 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분 두 분을 만나뵙습니다. 네, 저희는 각자 소개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잼스톤의 이면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화랑 운영하고 있는 손양화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두 분이 다 다른 곳에서 오신 분 같은데요. 사실은 부부이십니다. 네. 조인트 벤처인 줄 알았어요. MOU도 하고 좋네요. 예. 결혼식장에서 MOU 하시고. 아, 진짜 MOU 하셨어요? 네, MOU 전략적 제휴 관계입니다. 아, 예. 네, 특이하네요. 네. 자, 저희가 3월, 4월 공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을 3월 달에 만나 뵙고요. 4월 달 첫 팟캐스트가 목포에서 오신 공장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입니다. 부산의 잼스톤과 양화랑 두 군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공장 박명호 공장장님께서 마침 서울에 와주셨기 때문에 목포까지 가지는 않았는데요. 부산은 저희가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요즘에 KTX 빨라요.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유머 감각이 안 살아나시나요? 예, 잼스톤 측에서 배려해 주셔서요. 이제 곧 오픈하게 될 잼스톤 4점에 지금 저희가 왔고요. 상당히 핑크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녹음을 하다 보니 지금 저희 아저씨들은 지금 좀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재미없는 이유입니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약간 지금 공주한데 앉아 있는데 예, 험악한 사람들이 뭐하죠? 사진 찍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좀 으슥한 데로 가야 되나 봐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 게스트로 오신 분들의 신혼여행 이야기도 사실 좀 방송으로 전달해드릴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로컬 크리에이터 부부가 로컬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좀 심한 덕질이죠. 네, 이런 덕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포틀랜드를 비롯해서 미국의 서부 지역들, 서부의 로컬들을 탐방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탐방기만 담아도 몇 회분 분량 정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아, 저희 또 에피소드 추가하나요? 네, 좋죠. 근데 제가 부산에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만 가겠습니다. 아니, 그 부루마블에 나오는 그 무인도 3회 쉬어가시고 그 느낌이 나는 건 뭐죠? 아, 예. 여기서 휴가를 좀 보내시고. 네. 그리고 또 이면석 팀장님은 지금 잼스톤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지금 잼스톤 4점 네. 엄청나게 큰 데서 녹음하고 있거든요. 네. 잼스톤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이제 공지했다시피 곧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 부지 15,000평의 카페를 집어넣게 됩니다. 저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15,000평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아, 저도 갔는데도 약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크더라고요. 혹시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15,000평인가요? 아, 그 정도로 크진 않고 산이 좀 들어가가지고. 근데 카페는 사실 카페 면적은 한 건축 면적으로 치면 200평 정도, 200평. 연면적은 한 400평 정도로 시작하지 않을까. 땅을 가져보지 못한 자가 현실 감각이 없어서 15,000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잘 몰라서요. 네, 보통 축구장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평수로 안 나오네요. 이게 세상이 변해서 몇 메타에 몇 메타로 나오니까 환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TV 몇 개 들어가는지. 어쨌든 15,000평이니까 축구장 한 100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희 여기 4점이 한 180평? 200평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이거 한 70배라고 생각하시면. 70배? 동네인데 동네 그러면? 네, 축구장 100개는 아니고 한 30개 정도 들어가겠네요. 네. 마을 하나 정도 규모의 카페가 생기는 거죠. 잼스톤이 성주가 됐군요. 네. 제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잼스톤이 어떻게 공간을 운영해 오는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컨텐츠를 채워가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양화랑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네. 양화랑에서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와 또 양화랑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 맛집으로 불리고 있죠. 부산에서 덕천 키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맞아요. 되고 격지가 네. 굉장히 인상적인 곳이죠. 네, 들어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두 분 이야기부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두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실 거기 때문에 두 분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스윙 댄스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 서로 통하는 취향이 같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취미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처럼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로 또 만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셔서요. 어떤 일이 있길래? 사실 그 양화랑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서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어쨌든 이제 본업이 따로 있었고 이제 양화님께서는 뭔가 창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저트랑 술이랑 같이 이렇게 F&B를 하려고 보니 사실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리스크가 좀 상당하잖아요. 안 해본 영역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각하게 된 이제 아이템이 공유 주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공유 주방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양아님이 하고 싶은 걸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처음 구상을 하면서 연애하는 시간에도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일적인 얘기까지 그냥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원래 보니까 양화랑을 먼저 만들고 그 후에 이제 결혼하시게 된 거군요. 시기적으로. 네네 그렇죠. 그럼 모든 이야기에 앞서는 이야기가 양화랑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즉석에서 제안하는 거지만은 양화랑 이야기를 저 일부러 그래서 양화랑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로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연애를 하신 게 아니라 팀빌딩을 한 건데. 그렇죠. 연애가 아니었어요. 저 이거는. 완전 팀빌딩. 사실 저의 빅피처였습니다. 양화랑을 검색해 보면은 네이버 지도에서 덕천 키친으로 나와요. 네. 네. 뭐 일단 양화랑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래는 저희가 베이킹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니까 같이 해서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유 주방으로 잉여 시간에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렇게 돼서 덕천 키친은 그냥 공간에 대한 이름인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양화랑은 뭐 그 안에서 술 모임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걸 다양하게 해보는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본인의 이름 뒤에다 랑을 붙인. 네. 원래는 양화당이었었는데 네네. 그게 신세계 푸드에서 이미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하려고 할 때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사랑채 랑자를 붙여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친구들이 네네. 의견을 줘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누구랑 이런 그런 너랑 나랑 중의적인 이런 의미도 예, 있고, 예,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네네네. 나하고 놀 사람 여기부터라 네네. 이런 느낌인가 이 생각했는데 사랑채의 의미로 이제 양화랑을 시작하시게. 근데 두 가지 다 생각하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영어 이메일은 위드 양화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그럼 네. 회사 표기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회사 여기는 명. 그냥 양화랑인데 양화랑인데, 이메일 주소만 이메일은. 미드양. 그러면은 오픈하신 시기는 언제쯤이실까요? 거의 작년 12월? 재작년인가? 재작년 12월이죠. 네. 네, 1년 한 반 정도 네네. 돼가는 네네네. 거네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경비를 절감을 하고 자기만의 컨셉을 부여하기 위해서 직접 인테리어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저희도 뭐 한 친구분이 되게 그냥 재능 기부해 주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컨셉이랑 회의만 같이 하고 그 친구가 거의 다 해준 거죠. 다 이런 돕는 일꾼들이 다 있었군요. 네네. 일꾼이 다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전에 저희가 잠깐 방문 드렸을 때 가보고 굉장히 그 작은 공간인데 넓어 보이는 그런 벽지라든가 뭐 이런 하여간 마감재 처리를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독특했었던 걸로 기억. 약간 착시 효과 같은 거 있어요. 사진 네네네. 찍으면 20명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들어가 보면 작죠. 한 19명 들어가는 정도. 예. 그 동네 이름이 덕천동이죠. 덕천, 그래서 덕천 네, 키친이군요. 네, 네. 동네가 좀 아담한 느낌이고 작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내리막길 같은 그런 어귀에 딱 세워져 있어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아늑함?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작은 전방 같은 느낌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세계에 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그 공간을 이제 임대할 곳을 돌아봤는데 네. 그때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요일에 부동산이 보통 안 하니까 네네. 이렇게 돌아보는데 처음 딱 반한 곳이 지금 운영하는 그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느낌 그대로인데
그 덕천동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구포시장이 인접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덕천동에 젊음의 거리라는 좀 큰 상권이 있습니다. 네. 정겨운 이름인데요. 젊음의 거리. 이게 약간 예전 그 뉴코아도 있고 한때는 전국 100대 상권 안에 들어가는 큰 상권이에요. 그래서 그 서부의 그 10대, 20대, 30대들이 그쪽 동네에서 좀 가장 강력하게 소비를 하는 상권인데 이제 재밌는 건 그 상권 바로 인접한 한 블럭 뒤에 이제 그렇게 한적한 공간이 있다는 게 저희도 둘러보면서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좀 싶은 느낌이 있었고 일단 저희 양화랑을 떠올랐을 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좀 여유로운 유자적함 그게 좀 잘 맞더라고요. 마침 그 OK 부동산이라는 이제 그 매물을 딱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쪽도 알아봤지만 사실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이제 월세가 싸다. 이제 그 동네 치고는 월세가 상당히 이제 싸서 일단 저희가 원했던 작은 비용에 가장 이제 충족했고. 그래서 소자본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됐던 거고. 네네.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런 F&B 사업을 생각하시게 됐어요? 아주 애초에는 뭐 핸드백 제조업체를 다녔지만, 네, 핸드백 중국에서도 오래 근무했었었고. 중국어도 잘하세요? 네. 근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술 맛을 알게 되고부터 약간 술에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 어쩌다 맥주 회사까지 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맥주 회사를 다니다가 뭐 사정이 생겨서 집에 다시 내려오게 돼서 김해로 다시 내려왔는데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는 술이랑 베이킹이니까 이걸 같이 해서 하는 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네, 좀 짧게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간의 행적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만들어진 로컬 크리에이터인 건지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운명을 타고나신 건지 지금 핸드백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알고 로컬 굿즈 얘기로 컨텐츠죠. 네. 근데 핸드백 제조업체를 다녀서 로우롤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가방을 봤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가격에 판다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원가가 이렇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조 쪽이 너무 잘 만들어서 공정이라든가 이제 단가가 네. 들어가는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네, 이 브랜드는 찐이다. 막 이렇게 좀 독특한 포인트인 게 뭐 브랜드의 매력이라든지 이미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말이 안 처음엔 된다. 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여튼 뭐 중국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로컬 크리에이터의 길을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양화랑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한 2달? 두 달. 2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의 모습의 양화랑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처음에 컨셉 잡을 때부터 약간 그렇게 좀 따뜻한 이미지로 해가지고 약간 뭔가 우리만의 공간, 아지트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자 이렇게 한 거고 거의 생각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오픈을 하던 시점에서요, 좀 제가 부산을 뭐 이렇게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핫하다, 힙하다 그러면 서울에서 먼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은 부산의 그런 트렌드가 또 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데 공유주방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작년 2019년도에 공유주방 얘기가 한참 나왔었어요. 이게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에서 공유주방을 뭐 지원해서 창업 활성화를 하겠다, 뭐 배달 산업을 뭐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공유주방이라는 단어가 좀 흔해지게 됐는데 그 사업을 준비하시던 시점이면 2018년인데 그때 공유주방을 구상하라고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끌고 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은 그걸 수용하는 소비자층은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너무 정확하세요. 너무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도 모르는 분들 너무 많은데 약간 처음 시작할 때 공유 주방이 뭐야 이러신 분들 정말 많아서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되게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공유 주방입니다 이렇게 오픈을 했을 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뭐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겪으시는 이야기긴 한데 이 스타트업 씬에서 공유 주방과 로컬 씬의 공유 주방은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씬은 어떤 기능의 중복을 빼내서 모듈화 시키는 쪽인 거고 로컬 씬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장소로 공유 주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도 좀 어려운데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더 어려우셨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나보고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냐. 그런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네이밍 좀 고민할 때 좀 직관적으로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덕천 키친이라고 했는데 좀 또 생각지 못하게 이제 뭐 치킨집이냐 이러신 분도 아, 계셨고 그렇죠. 치킨 타월. 네. 예. 아니 키친인데 치킨으로 이렇게 네, 착각을 그럼- 하시는 네네. 엄청 많이 착각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르신 분들께서. 예, 키친 타월, 치킨 타월 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처음 이렇게 가설을 세울 때는 그 저희가 알게 된 그 처음 경로도 이제 후암 주방이라는 사례를 듣고 이제 알게 네네. 됐는데 이제 거기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이렇게 오픈을 하면 보통 하루에 한 2번 정도 대관을 하고 이렇게 한 달 거의 이제 풀로 이렇게 채워지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도 저희도 부산에서 인구가 적은 편도 아니고 그 덕천이 어쨌든 덕천 그 상권도 있고 주위에 충분히 주거지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수요는 충분히 받쳐주겠다는 어느 정도 가설이 있었죠. 대관 어느 정도 하고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그 잉여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저희 나름 50% 채워졌을 때, 70% 채워졌을 때, 90% 채워졌을 때 저희는 이제 90%다 이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해가 많았어요. 예, 뚜껑을 딱 열어보니 제일 컸던 건 이해를 이제 하기 힘드신 거죠. 보지 못한 그런 서비스니까. 그렇죠. 후암 주방이 그 도시공감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이준영 건축사님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후암 주방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간 시리즈 이 팟캐스트 하면서 3월 달에 3개 업체를 찾아갔었거든요. 그 어반 플레이, 그다음에 로컬 스티치, 그리고 블랭크 이렇게 3군데 찾아갔는데, 어반 플레이랑 블랭크가 한 이야기와 제가 이전에 그 인터뷰를 했었던 이준영 건축사님이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 배후 지역에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들이 원하는 거실이라든가 뭐 서재라든가 이런 공유 공간들, 사랑방 같은 공간들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열리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길목에서 발견을 하고 이게 무엇이다,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나서 이제 그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후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겨울에 찾아뵀을 때도 뭐 알아서 잘 돌아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루에 한 진짜 2-3번 정도 회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서울의 사례인 거고요. 그쵸. 네. 그쵸, 맞아요. 부산에는 아직 니즈가 별로 그렇게 네. 많진 않은 거.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설명 듣기로는 후암동이라는 동네 자체 역사가 굉장히 길다. 뭐 이모군란 때인가 그때 뭐 일본군이 들어오고 그럴 때부터 일본군이 와 있었고 지금 거기 미군 부대에 있는 것도 그 후에 이렇게 온 거다. 그래서 동네 역사가 조선 말기 때부터 이렇게 동네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계속 사람들이 오랫동안 밀집해서 살던 지역이고 그랬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작은 공유 공간의 성공을 이끌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덕천동은 좀 다른 게 네. 이제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건 거기도 이제 주변에 병원도 많고 이제 그런 식당이나 일할 자리는 서비스 일할 자리는 많은데 저희가 있던 그 주변에는 1인 가구가 대부분 이제 60대 이상. 저희가 그 부분을 상당히 간과를 했었어요. 노년층의 1인 가구가 많은 거지. 네네. 20, 30대 밀레니얼 세대의 1인 가구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딱 대로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 위주에 있다 보니까 저희 공간을 이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여유는 좀 작았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한번 쓰면 그 효용을 충분히 느끼는데 이제 그 접점을 마련을 하는 데서 좀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가 이제 나름의 방법을 강구한 거는 이제 베이킹을 하시니까 이제 그 베이킹을 하면서 좀 노출을 높이고 이제 베이킹 수업을 하면서 노출을 높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나름의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좀 소규모로 하루 안에 이렇게 펜션을 굳이 안 잡고 도심 안에서 뭔가 우리만의 아지트를 이렇게 소구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걸 좀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좀 주력으로 했던 게 그나마 지금까지 좀 이끌고 올 수 있었던 좀 힘이 아닌가 싶네요. 네이버에서 무슨 플랫폼 이용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가장 제일 이제 플랫폼 많이 이용하는 건 이제 네이버 예약 시스템으로 네. 하고 있고 스페이스 클라우드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중을 따지면 거의 네이버가 독보적인 것 같아요. 검색을 통해서 들어와서 네. 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입량이 거의 98% 정도. 아, 네.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나머지. 네, 예. 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네이버로 들어오시죠. 네, 네. 그리고 전화를 하시거나. 근데 대부분 네이버로 들어요. 전화 재밌네요. 전화. 부산 분들 전화 많이 전화 하세요. 너무 많이 해요. 전화 많이 하시거나 직접 오시거나 되게 그 성격이 급하신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성향이 확실히 강하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뭐 네이버의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플랫폼 기존에 이제 있었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을 얻은 네, 감도 있고 너무 편해요, 사실. 네. 저희도 그 오히려 예약을 받을 때 네이버로 오히려 그냥 예약을 하시라.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안내를 할 때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사진을 직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저희도 그게 안내하기 더 편하기도 하고 그쵸. 네.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로 유도를 하는 편이죠. 시간도 자기가 잡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쵸, 맞아요. 그쵸. 이렇게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공간을 빌려주고 있으셔가지고요. 처음에는 저는 양화랑이 어떤 소셜 미션을 가지신 건 아닌 건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사회를 위해서. 아,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볼까? 네, 시작했으니까. 시작할 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시작해봤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의 뭐 식자재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은 했는데, 또 법망 안에서 안 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주류나 뭐 이런 부분. 네, 주류는 예. 또 따로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작게 커뮤니티 운영하는 거 정도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되게 저렴하게 빌려주고 있으셔가지고. 아, 네네. 그 부분은 뭐, 일단 제가 고객이어도 좀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면 좀 그래도 할만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책정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런 손님이 안 오는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느 정도 예약 건수가 잡히는 시기로. 아, 네. 안정적이에요. 작은 수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몇 달째 비슷한 수로 무객은 하고 있는 거. 1년 정도 걸리신 거군요, 이렇게 오고. 그래서. 네네네. 연말부터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11월 정도부터. 인스타그램 보면 재방문율이 좀 높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주로 어떤 용도로 양화랑의 덕천 키친을 활용을 하시나요? 주로 파티나 데이트가 많으시고, 뭐, 브라이덜 샤워도 많으시고. 기존의 파티룸을 사용하시는 형태랑 좀 비슷한데 좀 특이점은 아무래도 공간이 아지트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지인들끼리 정말 좀 이 공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그런 소속감이 있는 그런 모임들도 좀 자주 있는 편이고 그래서 가격이 2, 3인, 4인까지는 합리적인 가격인데 이게 1인당 얼마씩 받다 보니까 예. 6명, 8명 되면 금액이 이제 갑자기 뿌니까 부담스러우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단체 상품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 해서 이제 가격대를 주말 예.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하니까 또 단체 손님 문의량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가격대를 좀 피벗하면서 이제 최적화를 했고 그게 한 3개월, 한 5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틈새를 찾으신 것 같아요. 기존 파티룸이 너무 복합 형태라. 네네. 그러니까 다 있지만 한 분야의 또 전문성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주방 중심으로 어차피 모여서 파티를 하거나 모임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덕천 키친이 양화랑의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공유 공간에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매개체인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덕천 키친을 베이스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제일 주력하고 있는 건 제가 술을 역시 좋아하다 보니까 네. 술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전통주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작업하고 있는 중이고 4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에요. 아, 그러면 어떤 형태의 플랫폼을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하시나요? 최대한 나의 취향에 따른 전통주를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심고 싶어가지고. 아, 일종의 큐레이션 시스템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내가 탁주를 좋아하지만 너무 바디감이 헤비한 거 말고 좀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는 걸 고르고 싶다 이러면 그런 걸 골라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딱 볼 수 있게끔. 아까 개발하시던 장면을 좀 훔쳐봤는데 애플뮤직 처음 가입하면 자기가 원하는 음악 같은 거 좀 무작위로 고르잖아요. 네네. 그 끝에 이제 원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고르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취향 고르면 마지막 리스트가 나가는 형태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네네네. 카테고리를 만들어주고. 네네. 네. 근데 그렇게 개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전통주를 즐기지 못하는 게 가짓수는 많고 가격도 다양하고 그런데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못 마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를 몇 개 정도를 잡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주류 개수만 따지면 1000개가 한 5, 600개 정도 지금 있는데 전통주로 전통주에 우리 한해서 네, 있는 네. 거여가지고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제가 또 좋아하는 술이 전통주만은 아니어서 뭐 맥주나 와인이나 뭐 이런 것까지 좀 넓혀갈 계획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로컬 브루어리나 로컬 네, 와이너리에서 취급하는 것까지. 네. 예. 사실 우리나라 그 법상으로는 그 고장에서 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 전통주로 등록이 되잖아요. 네, 와인이든 지역 맥주든 특산주. 간에. 네. 아, 그게 맥주는 아닌데 지역 특산주. 특산주. 아, 지역 맥주는 포함이 안 되나요? 예, 맥주는 서양 술이라고 안 재료 된대요. 자체가 다 외국에서 아, 수입해요. 그렇구나. 호불 모르겠어요. 근데 호불 호불-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로 있습니다. 저희 발굴해냈습니다. 그걸로 만들면 될지 잘 네. 모르겠어요. 저희가 로컬에 있는 모든 것을 취급하다 아. 보니까는 국산 홉을 만드시는 농부를 찾아냈어요.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분이 네. 만드시면. 그렇죠. 아,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만들면 한국 술이죠. 네네네 뭐.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술 플랫폼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5, 600개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네네. 술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럼 판매도 직접 거기서 아 하실 수 그렇진 않고 지금 판매는 어차피 전통주에 한해서만 되니까 뭐 조금 더 개발을 하면 판매까지 엎을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전통주밖에 안 돼서 사실 그게 그렇게 확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뭐 주류를 다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가능은 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전통주를 알리는 것들을 보면은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전통주를 잘 아시는 분이 자기가 먹어봤던 것을 리뷰를 하는 형태, 일종의 뭐 맛집 컨텐츠나 미식 컨텐츠처럼 해서 어디 가면 무슨 양조장이 있고 거기는 무슨 술을 취급하고 거기는 어떤 명인이 있고 이런 형태 맞아요. 거나 아니면 이제 술 맛을 비교해주거나 이런 형태의 컨텐츠밖에 없었어요. 전통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대동여 주도라든가 뭐 이런 거 막 맞아요. 좋아요 해놓고 이렇게 흘끗흘끗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 나오는 컨텐츠가 주로 그런 종류인데 아예 원천적으로 당신의 취향을 말해주면 내가 술을 골라줄게. 이런 형태의 큐레이션 플랫폼이나 큐레이션 서비스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마셔본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다양한 것 중에 내게 어떤 건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깊이는 없지만. 저희 지난번에 블랭크 갔을 때 예, 예. 공집합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공집합도 커뮤니티 하니까 술 얘기를 한참 네네네. 했죠. 주정강화 와인을 3가지 종류를 들여다놨는데 뭐 이걸로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하드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와서 나는 어느 양조장의 술을 달라 이렇게 콕 집어서 이제 자기가 마시고 싶은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공집합을 만들 때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남이 모를 줄 알고 갖다 놨더니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선호하는 사람이 오더라. 그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취향 중심의 세대,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술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그런 큐레이션이라든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주종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 이게 좀 재밌는 게 예전에는 지역이나 학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더 느끼는 건 취향에 대해서 상호 신뢰가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 네트워크 같은 게 생기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 만나는데 그 맥주 알아요 하면 하고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서비스를 해나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좀 BM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건 주류뿐만 아니라 주류 관련돼서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좀 안주 음식류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능하다면 저희가 자체 PB도 한번 제작을 해서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사실 근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좀 가능한 부분인데 계속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좀 고민이 있고 그럼 플랫폼을 구축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그쵸. 그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가시는 거네요. 오프라인은 약간 온오프라인 팝업 다 형태나 뭐 그런 식으로 PB 상품은 약간 배송하는 쪽으로. 네, 네. 배송 쪽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에 어쨌든 특산품이나 이제 이런 안주류가 될 만한 네네. 이제 괜찮은데 사람들이 몰라준 이제 그런 콘텐츠를 또 이제 그 소비자들이 직접 올리게끔 평점을 뭐 하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제 그런 걸 저희는 이제 중개하는 형태로 중개 수수료를 이제 받는 형태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구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술로 시작을 해서 이제 주종을 늘려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안주 콘텐츠까지 하면 어쨌든 주류를 했을 때 양화랑 오글레스를 좀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쨌든 저희의
꿈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느낌이 라이프 스타일 F&B 플랫폼 이렇게 좀 장황하게 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시면서 더 깊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갖기 위해서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무섭네요. 예, 그런 후에 결혼 후에 신혼여행을 산업연수 차원에서 포틀랜드를 비롯한 그러니까 개발자나 기획자가 떠날까봐 결혼을 하는 정말 무섭네요. 선진 사례를 통해서 이제 주사업 구성을 네, 양화랑 이야기는 요 정도로 일단은 매듭을 짓고 2부에 가서는 이제 신혼여행으로 돌아보신 미국의 로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